2023년 11월 새벽 2시 서울 마포구 한강변 고급 아파트 32층에서 한 남자가 떨어졌습니다. 현장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도, 격투의 흔적도, 창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사망자의 이름은 강태식. 수백 명의 전 재산을 빼앗고 11번의 소송에서 11번 모두 이긴 남자. 그를 고소했던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잘 됐다고. 그런데 그가 죽기 2시간 전 피해자들의 단체 채팅방에 정체불명의 메시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밤 끝납니다. 이건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여러분이 절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 의정희의 이야기. 의정희 씨는 이삿짐을 쌀 때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팍스 하나엔 딸아이 유치원 졸업 앨범. 팍스 둘엔 남편 회사 서류들. 팍스 셋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담으려다 멈췄습니다. 이 집에서 8년을 살았는데 정작 자기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팍스 하나 분량도 안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은행 대출 1억 2천, 친정 어머니한테 빌린 돈 5천, 남편 퇴직금 3천. 그렇게 긁어 모아서 넣었습니다. 강남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마포구 32평. 아이 학교 근처.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보증금 반환 일정을 재협에 바랍니다. 재협이. 그 단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설마 했습니다. 공인중 계산은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서류를 접수했다고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정희 씨는 팍스 3개를 들고 친정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2달 만에 짐을 따로 쌌습니다. 아무 말 없이. 딸아이는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사 가? 의정희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상철의 이야기. 윤상철 씨는 약사였습니다. 22년째 같은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톡감 시즌엔 줄이 문 밖까지 늘어섰고 동네 엄마들은 병원보다 먼저 상철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는 그게 좋았습니다. 돈보다 신뢰가 먼저인 삶. 2022년 봄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새 건물주는 강태식이 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철 씨는 몰랐습니다. 그냥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1년 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새 건물주는 강태식에게 돈을 빌린 사람이었습니다. 담보는 이 건물이었고 강태식은 처음부터 경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은 경매 낙찰가에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윤상철 씨는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22년 된 약국도 잃었습니다. 문을 닫는 날 단골 할머니가 찾아와서 울었습니다. 상철 씨 없으면 어떡해. 상철 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가 돌아서자 그제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김도연의 이야기. 김도연 씨는 34살이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세금은 부모님이 보태줬습니다. 인천 부평구 빌라. 보증금 8천만 원. 부모님이 30년 동안 모은 돈의 일부였습니다. 강태식의 기획부동산이 이 빌라 건물을 인수한 건 도연 씨가 계약한 지 4개월 후였습니다. 도연 씨는 몰랐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일.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가 더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화를 내거나 원망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어머니는 자기 탓을 했습니다. 도연 씨는 지금 고시원에 삽니다. 월 35만원짜리 방. 창문이 없습니다. 강태식. 그날.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패소 통보를 받던 그날. 강태식은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티오프. 경기도 용인 회원제 골프장. 동반자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은행 지점장. 라운딩이 끝나고 갈비찜에 와인 한 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정희 외 11명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 원고 패소. 강태식은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아깝지 않네. 그의 수법은 정교했습니다. 기획부동산 법인을 여러 개 세웠습니다. 명의는 바지 대표 이름으로. 건물을 인수할 때는 세입자 보증금을 끼고 샀습니다. 세입자들은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약이 유지된다고 믿었습니다. 강태식은 그 믿음을 이용했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최대한 끌어쓰고 경매로 넘겨 자산을 빼돌렸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두 적법한 절차였습니다. 3년 동안 소송 11건. 전부 강태식이 이겼습니다. 그날 밤 강태식은 한강변 아파트로 돌아와 위스키를 한 잔 따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법이 나를 못 건드려요. 그 말이 자기 자신을 향한 매일 밤의 확인이기도 하다는 걸 강태식은 알고 있었을까요? 미부 덧. 모임의 시작. 2022년 12월. 인터넷 카페에 익명의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강태식에게 당하셨나요? 같이 싸워봅시다. 처음엔 3명이었습니다. 한 달 후엔 12명이 됐습니다. 그 12명은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마포구 작은 카페 2층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소송을 했습니다. 졌습니다.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국회의원실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모임은 계속됐습니다. 만나서 아무것도 못해도 최소한 자기가 겪은 일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중 한 명이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죽어야 한다. 그 사람은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 한재훈. 강태식 사건을 맡은 형사는 한재훈이었습니다. 15년 경력. 담배를 끊은 지 3년.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이 가슴팍 빈 주머니로 갔습니다. 사건이 자살로 결론 나려는 순간 재훈 씨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잠금장치 주변의 미세한 흠집. 각도가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 강태식의 핸드폰에 켜져 있던 피해자 모임 단체 채팅방. 오늘 밤 끝납니다. 자살한 사람의 폰에 이런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파일을 가져갔습니다. 12명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자살이 아니라고. 재훈 씨가 이 사건에 유독 끌렸던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5년 전 그의 아내도 전세 사기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강태식과는 다른 사기꾼이었지만 수법은 똑같았습니다. 아내는 버티다가 결국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재훈 씨는 그 후로 사건 파일만 쌓으면서 살았습니다. 프로파일러 오수진. 수사팀에 배정된 프로파일러는 오수진이었습니다. 31살. 3년차. 조용하고 관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피해자 프로파일을 넘겨받은 다음날 아침 재훈 씨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감정 조절이 가장 안 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게 아니에요. 가장 조용히 오래 버텨온 사람이 위험합니다. 폭발하는 사람은 이미 에너지를 썼거든요. 오수진은 한 가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이름은 오미수. 피해자 12명 명단에는 없었습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오수진이 프로파일러가 된 건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강태식이 죽으면 반드시 수사가 시작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팀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3부 균열. 박민준의 죽음. 강태식 사망 11일 후 그의 변호사 박민준이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처음엔 심장마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액에서 검출된 물질. 자연 심장마비에서는 나오지 않는 성분이었습니다. 타살. 이제 단순한 폭수극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민준은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재훈 씨가 금융 기록을 추적하자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강태식이 피해자들에게서 빼돌린 돈 일부가 박민준 명의 해외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법정에서 강태식을 무죄로 만든 대가였습니다. 공범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3명의 용의자. 재훈 씨의 시선이 피해자 12명 중 3명에게 멈췄습니다. 금융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사람. 이정희.
전직 은행 PB 출신. 톡극무를 다룰 줄 아는 사람. 윤상철. 약사.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는 사람. 김도연. IT 개발자.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이정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 맞아요. 계좌 추적했어요. 147억. 피해자들 돈이에요. 근데 저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 돈 어디 있는지 알려면 그 인간이 살아있어야 했으니까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알리바이도 부분적으로 성립됐습니다. 윤상철은 달랐습니다. 신문실에 들어서자마자 말했습니다. 그 새끼 죽어서 잘 됐어요. 솔직히 그 말 먼저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알리바이가 나왔습니다. 사망 당일 밤. 응급실 기록.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상철이 USB를 꺼냈습니다. 박민준의 해외 계좌 내역. 한 달 전 익명으로 우편함에 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도연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알리바이는 완벽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져 밤새 병원에 있었습니다. 신문이 끝날 때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죽이고 싶었어요. 매일. 근데 그러면 엄마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세 명이 다 소거됐습니다. 재훈 씨는 며칠째 잠을 못 잤습니다. 사부 반전. 보이지 않는 손. 재훈 씨는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피해자 12명. 각자의 피해 경위.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12명 중 3명이 지인 소개로 계약했다는 것을. 그 지인들을 추적했습니다. 3명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강태식의 기획부동산과 연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이 처음부터 강태식 측 사람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처음엔 공범이었다가 나중에 강태식에게 배신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수진의 고백. 재훈 씨가 오수진에게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이 중에 처음부터 공범이었던 사람이 있어. 강태식 피해자를 유도한 내부자. 오수진이 파일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 저 사실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저 어머니가 피해자예요. 소송 시작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 수사팀에 들어오기 위해서 프로파일러가 됐어요. 그러면 너는? 저는 죽이지 않았어요. 오수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근데 저는 범인을 알아요. 처음부터. 창문의 비밀. 오수진이 꺼낸 건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강태식 아파트 창문 잠금 장치. 이 창문. 고장나 있었어요. 밖에서도 잠글 수 있었어요. 건물 관리 업체 기록에 하자 신고가 3번 있었는데 한 번도 수리가 안 됐어요. 그걸 누가 알고 있었겠어? 건물 관리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요. 재훈 씨가 피해자 12명 직업란을 뒤졌습니다. 11번째 이름. 최병호. 전직 건물 관리인. 오부 그날 밤. 최병호는 66살이었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늘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만 마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강태식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일했습니다. 강태식이 피해자들을 노릴 때 최병호는 그 과정을 옆에서 봤습니다. 아니, 일부를 도왔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임대인 교체 서류를 전달하고 세입자 민원을 묵살하고 하자 점검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그것이 직업이었으니까. 그런데 3년 전 강태식이 최병호에게도 같은 짓을 했습니다. 평생 모아서 넣은 보증금 6천만 원. 강태식 소유 건물에 살던 최병호의 작은 집. 강태식은 최병호도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내부 사정을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어 입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최병호는 그때 알았습니다. 강태식에게 자기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새벽 1시 40분. 최병호는 건물 외벽 청소 업체 점프슈트를 입고 32층 복도에 섰습니다. 20년 동안 이 건물을 관리했습니다. 어느 층 CCTV가 각도가 틀어져 있는지, 어느 폭도 센서가 오작동하는지, 비상구 몇 번이 소리 없이 열리는지 몸이 알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멈추게 하려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도 떨렸습니다. 최병호는 그 손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손이 평생 시키는 대로만 살았구나. 미리 고장내둔 창문 잠금 장치를 밖에서 열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강태식은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의 불빛이 전부 자기 것이냐. 편안한 자세였습니다. 창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병호가 서 있었습니다. 강태식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야, 최씨. 미쳤어? 진짜로? 비웃음이었습니다. 놀람도 공포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비웃음. 창문으로 들어왔어? 예순 넘은 영감이? 야, 드라마도 아니고. 최병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이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느긋하게 위스키 잔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천천히 최병호를 후워봤습니다. 뭐 주기로 왔어? 돌려줘요. 뭘? 다 알잖아요. 제 돈. 저한테서 뺏은 거. 강태식이 픽 웃었습니다. 뺏어? 내가 뭘 뺏었어?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거 당신이잖아. 내가 강요했어? 총 들이댔어? 당신이 나를 이용했잖아요. 20년을. 이용? 강태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비웃음 뒤에 있던 차가움이 드러났습니다. 최씨, 나 덕분에 20년 먹고 살았잖아. 월급 꼬박꼬박 받았잖아. 그게 이용이야? 그럼 세상 모든 직장인이 다 이용당한 거네. 내 보증금은요? 그건 당신이 판단을 잘못한 거지. 나한테 왜 그래? 강태식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상대의 흔들림을 보면 본능적으로 더 찌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최 씨가 그 건물에 새 들어간 거. 나도 알았어. 근데 어쩌라고. 경매는 법적 절차야. 내가 일부러 당신 노린 게 아니라 당신이 알아서 들어온 거잖아. 그리고 있잖아. 강태식이 최병우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도 깨끗하지 않잖아. 세입자들 민원 서류 묵살한 거. 하자 점검 기록 조작한 거. 나랑 같이 한 거잖아. 나 잡으러 왔다가 당신도 같이 걸려. 그거 알고 온 거야? 최병호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강태식이 그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때려봐. 어디 한번. 그럼 내가 경찰 부르는 거야. 불법 침입에 폭행까지. 당신 전과자 되는 거야. 오늘. 최병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3초. 눈을 떴을 때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이미 3년 전에 다 썼습니다. 남은 건 그냥 텅 빈 것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본 강태식이 처음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야. 최병호가 한 걸음 앞으로 걸었습니다. 강태식이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야, 잠깐. 또 한 걸음. 최씨 진짜. 강태식의 말이 빨라졌습니다. 야, 이거 다 CCTV에 찍혀. 당신 얼굴 다 나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CCTV 사각지대예요. 여기. 제가 20년 동안 관리했으니까요. 강태식이 주변을 빠르게 후었습니다. 소파, 테이블, 위스키병, 핸드폰 테이블 위. 너무 멀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열린 창문. 강태식이 표정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려 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못해.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시키는 대로만 산 사람이 이런 거 못해. 그게 당신이잖아. 최병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 한 걸음. 강태식이 뒤로 물러서다 허벅지가 창틀에 걸렸습니다. 32층.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강태식이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한강 불빛이 아득하게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강태식의 눈에 처음으로 뭔가 비쳤습니다. 비웃음도 계산도 차가움도 아닌 것이. 아주 잠깐. 찰나. 야. 발이 걸렸습니다. 러그 모서리에. 중심이 뒤로 쏠렸습니다. 최병호가 손을 뻗었습니다. 강태식의 손목이 손끝에 스쳤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이 떨어지며 마지막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리였습니다. 20년 동안 법망 위에서 걸어온 인간이 펍도 돈도 말도 통하지 않는 물리적 중력 앞에서 내지른 그냥 소리였습니다. 최병호는 창밖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뒤로 돌아섰습니다.
왔던 길로 걸어갔습니다. 폭도, 비상구, 계단.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멈추게 하려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멈췄습니다. 육부 재훈의 선택. 재훈 씨는 오랫동안 최병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이었습니다. 재훈 씨의 머릿속에 아내의 얼굴이 지나갔습니다. 이정희의 빈 박스가 지나갔습니다. 윤상철의 주먹 쥔 손이 지나갔습니다. 김도연의 어머니가 스스로를 탓하던 목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창문 없는 고시원 방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수진의 어머니가 지나갔습니다. 소송도 못 해보고 간 사람. 법은 그들 중 누구의 편도 아니었습니다. 재훈 씨는 수첩에 펜을 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일어서며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어디 계셨어요? 최병호가 처음으로 재훈 씨의 눈을 봤습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재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폭도에서 우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 어떻게 됐어요? 재훈 씨는 걸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강태식. 자살로 결론 냈어. 오수진이 멈췄습니다. 재훈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에필로그. 첫째 주 토요일. 마포구 작은 카페 2층 회의실. 덧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정희가 먼저 왔습니다. 윤상철이 왔습니다. 김도연이 왔습니다. 그리고 10명이 차례로 앉았습니다. 최병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정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147억 환수 소송 이야기합시다. 박민준 사망으로 계좌 동결됐대요. 우리 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희망인지 안도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오늘은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잠깐 밝아졌습니다. 법은 절차를 지킨다. 정의는 사람을 본다. 그 둘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우리는 그것을 다행이라 부른다.